존경하는 여러분, 하루에 15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번 첫날부터 시작되는 이 돈, 혹시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정작 가게를 무너뜨리는 건 따로 있죠. 바로 간병비랍니다. 어르신 한 분이 입원하시면 일주일에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한 달이면 기본 4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돈 사실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우리 아버지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간다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2024년 기준으로 하루 간병비가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환자분이 남성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23만 원이 더 붙기도 하고요. 지방은 좀 낫지 않냐고요? 오히려 간병인 구하기가 더 어려워서 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통장을 보면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돈이 보여요.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게 하루치예요. 일주일이면 적금 한 통이 사라지고 한 달이면 월급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하시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일단 병원비가 걱정이죠.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누가 엄마 아빠를 돌볼 것이냐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한 달 내내 병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제가 돌아가며 간병한다고 해도 각자 일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결국 내리는 결론이 하나예요. 간병인을 구해야겠다. 그런데 간병인을 알아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하루에 12만 원? 15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는다고요? 실제로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한 분이 전체의 96%나 됐어요. 거의 모든 가정이 간병비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통장을 열어보고 적금을 깨고 대출을 알아보기도 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어요. 생활비를 아끼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더 힘든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다행이지만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이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간병비로 1억 원 넘게 쓴 가족도 있답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간병지옥이란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환자도 힘들지만 간병하는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남동생을 37년 동안 돌봐오셨대요. 그런데 최근 동생이 입원하면서 간병비가 하루 13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는 홀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했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60대 아주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년 6개월째 간병하고 계세요. 매달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한데 간병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생활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신대요. 또 다른 분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는데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병원에 상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혼자 둘 수도 없어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첫 번째, 가족이 직접 돌본다. 하지만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간병인을 쓴다. 그런데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 다른 생활비를 포기해야 해요. 세 번째, 요양병원으로 옮긴다. 하지만 요양병원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어르신들은 집에서 지내길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하셨어요. 건강이 나빠져도 56.5%는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간병비가 더 많이 들고 요양병원에 가자니 어르신 마음이 편치 않고 결국 많은 가정이 간병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2008년 3조 6천억 원이었던 사적 간병비가 2018년에는 8조 원을 넘어섰어요.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간병비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예요. 즉,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100% 본인 부담이에요.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간병비는 오롯이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병비 때문에 퇴원 날짜를 앞당기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환자 건강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우선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부모님이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간병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문제예요. 지금은 건강하신 부모님도 나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다는 뜻이죠. 그만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도 많아지고 간병비 문제도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간병을 돕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환자를 들어올리는 로봇,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로봇까지. 아직 우리나라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간병비 지원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름하여 간병 SOS 프로젝트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으신 분들이 벌써 1,000명이 넘었대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주시에 사시는 70대 할머니는 이 지원금 덕분에 회복에도 도움이 됐고 며칠은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하셨어요. 남양주에 사시는 분은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한 달을 통으로 쉴 수도 없는데 간병비 지원으로 간병인을 쓸 수 있어 한시름 놓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의왕시에 계신 60대 분은 통장에 돈이 간당간당한데 120만 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들어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계속 간병비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루 15만 원, 한 달 400만 원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았더라면 훨씬 덜 힘들었을 텐데 모른다는 이유로 가게가 무너지고 가족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조건에 맞는지, 우리 부모님은 해당되는지, 지금 입원해 계신 우리 가족도 가능한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알아보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입원했을 때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매일 병원에 있을 수 없고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이 조건이 있어요.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에요. 고령층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 지역에서는 나이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60세부터 가능한 곳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나이 조건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입원 중이어야 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원한 상태여야 하죠. 외래 진료만 받으러 다니시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입원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병원 위치는 상관없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서울 병원에 입원하셔도 되고 지방 병원에 계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어디 사시느냐예요. 세 번째, 경제적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제도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수급자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매일 병원에 있을 수 없는 경우, 자녀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서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자녀가 멀리 살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고려돼요. 실제로 어떤 분은 자녀가 있지만 자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네 번째, 간병이 꼭 필요한 상태여야 해요. 입원은 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간병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여야 하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자서는 식사나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돼요.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 기준으로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이라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지역에 따라서는 연간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 12만 원씩 간병비가 나가는 분이 열흘만 지원받아도 12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한 달이면 360만 원이고요. 적은 돈이 아니죠? 실제로 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지원 기간도 중요해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 상태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입원 기간 내내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특별히 간병이 많이 필요한 초기 몇 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지원받기도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받는 걸까요? 간병인 비용이 지원돼요.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실제 비용을 지원받는 거죠. 낮에만 간병이 필요하신 분은 낮간병 비용을,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그에 맞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간병은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거니까요. 간병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요.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체위 변경, 위생관리, 말벗 등. 환자분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가 포함되죠. 특히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가 있으신 분들, 중증 환자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재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집 한 채 있고 근근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해당되세요.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경제 상황, 거리,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현실적으로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양병원은 안 되나요? 요양병원도 가능해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신 경우면 대부분 해당돼요. 우리 동네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마다 제도 이름이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간병비 지원 사업, 어떤 곳은 돌봄 지원 제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먼저 입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입원 확인서 같은 거죠.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간병인 업체와의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들이요.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해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 위계층 확인서 같은 거예요. 이런 서류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시기에는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원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액 지원이 아니라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본인 부담은 훨씬 적어지죠.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시는데 막상 신청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알아보세요. 혼자 사시거나 배우자와 둘이 사시는데 한 분이 입원하신 경우, 자녀가 있어도 멀리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시는 경우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턱이 낮을 수 있어요. 조건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궁금하시죠?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의 조건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요? 맞아요. 조건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돼요.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정확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돼요. 주민센터?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동네 주민센터요.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복지 담당 직원분이 계세요. 간병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세요. 혹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라면 병원 사회복지팀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병원 안에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어떤 곳은 꼭 방문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전화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가면 간병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이렇게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헛걸음을 안 하시게 돼요. 그럼 이제 서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서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입원 확인서가 필요해요. 병원에서 이분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서류예요. 병원 원무과나 간호사실에 가서 입원 확인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뽑아줘요.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요.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 환자 본인이 직접 못 가시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 신분증과 환자 신분증 사본을 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차상 위계층이라면 차상위 확인서 같은 거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담당 직원분께 제가 수급자인데 증명서가 필요해요라고 하시면 바로 뽑아줘요. 네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환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신청한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하죠.
이것도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5번째, 간병인 계약서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미 간병인을 쓰고 있다면 그 증빙을 해야 하거든요. 간병인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사본을 가져가시고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복잡한데요? 라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 준비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순 있어요. 하지만 이 서류들 준비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준비해서 또 가야 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러 가야죠.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담당 창구로 가세요. 간병비 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안내해 주세요. 담당자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 입원해 계시는지, 어디 병원에 계시는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세요. 서류가 다 있는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서류가 다 확인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요. 담당자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디에 뭘 쓰는 건지 다 알려주세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 심사를 받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빠르면 며칠, 길면 12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불안하시죠? 매일매일 간병비는 나가는데 승인이 날까? 안 날까? 걱정되고. 그래서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입원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심사받는 동안이라도 조금 덜 걱정되시거든요.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나면 지원이 시작돼요. 어떤 지역은 간병인을 직접 연결해주고 어떤 지역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신청 절차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분은 빨리 승인받고 어떤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빠르게 승인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세요. 서류 하나 빠지면 보완 요청이 와요. 그러면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죠. 미리 전화로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가세요. 두 번째, 입원 초기에 신청하세요.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신청해야지라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은 대부분 신청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입원한 지 한 달 뒤에 신청하면 그 한 달치 간병비는 이미 날아간 거예요. 세 번째,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나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담당자분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확인하니까 지원 대상이 됐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간병 필요성을 명확히 증명하세요.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병원 소견서나 간호 기록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뭘까요?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건에 맞는데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신청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상 위계층도 가능하고 자녀가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고 집 한 채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서류를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 같은 건 꼭 확인하고 가세요.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늦게 신청하는 거예요. 퇴원 직전에야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예요. 이미 간병비를 다 쓴 뒤니까 너무 아깝죠. 입원하시면 바로 알아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반려됐다고 서류 보완 요청 받았다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서류 보완하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에 승인받는 경우도 많지만 두세 번 보완해서 승인받는 경우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셨으면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간병비 문제는 정말 많은 가정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 15만 원, 한 달 400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그만큼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도를 알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계속 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시면 돼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간병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돼요. 주민센터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곳이니까요.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가까운 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 함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간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도움받을 차례예요. 간병비 때문에 적금 깨고 대출받고 자녀에게 손 벌리는 일. 이제는 조금 덜 하셔도 돼요. 제도가 있어요. 지원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어요. 이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지금 간병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시니어 정보 365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심되고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추운 겨울날 건강하게 보내세요.